네, 진짜로 옛날에는 권력이 언론을 조종해서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럼 사람들이 권력의 얘기를 네. 권력의 복종을 해가도록 언론이 나서서 만들어주고 이런 관계였다고 하면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언론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만들고 그게 회자되면서 권력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3년도 채 못 갔는데 건물 3년인데 어떤 언론 권력은 수십 년 동안 70년 가까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기도 하니까요. 아, 어떤 언론 권력이 그렇죠? 오늘 이야기할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사실 이 일부 어떤 신문들은 언론 권력이라기보다는 이 기득권 세력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네.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실제로 정치에 반영하는 그런 피드백 메커니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선일보가 어떤 보도를 하고 있길래 오늘 네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네네.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보면 조선일보도 이 탄핵 국면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 지켜보면 갈수록 윤석열이 이 자폭에 가까운 발언들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네. 이제 누구나 탄핵 심판은 인용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국민의힘도 사실 뭐 그 주반 야대라고 하죠. 낮에는 반대 집회 나갔다가 저녁에는 이제 대선을 준비하는 사실 윤석열을 감싸고 돌고 있지만 누구나 다 이걸 이제 질 거랑 알고 있고 대선을 이겨내지 못하지만 뒤에서는 다 대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칫 이제 눈밖에 날까 그리고 이제 한 줌 안 되는 그 구구 세력들을 버리지 못하고 구구를 중심으로 이제 확장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 조선일보는 이제 이 다들 생각하는 건 질 때 지더라도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늦추거나 아니면 이 한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계속 키우면서 이 혼란을 딛고 혼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갈등 상황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저는 광주에서 그 탄핵 반대 집회했던 네네. 보도가 네. 좀 눈에 띄었었어요. 이거 정말 보셨어요? 놀라운 그 일면에 쫙 깔았고 뭐 뒤에도 그 사진도 크게 깔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이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광주에 이제 구구 탄핵 반대 세력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조선일보가 특히 이걸 또 크게 다뤘고요. 보면 경찰 추산으로 탄핵 반대 집회 한 10,00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반대 집회가 10,000명, 찬성 집회가 20,000명이라는 게 경찰 추산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탄핵 찬성 집회가 많은 거죠. 많은데 조선일보는 이게 반탄이 3만, 찬탄이 1만이라고 완전 거꾸로 보도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뭐 이 집회 추산이라는 것도 사실 고무줄 같기도 하고 맞아요. 경찰 추산이 많이 뭐 이렇게 축소돼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완전히 지금 어디가 더 맞느냐를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뭐 어느 시간에 측정하느냐 또 한 번 잠깐 네. 왔다 갔다 뭐 이런 사람들 어떻게 세냐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죠. 그리고 광주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건 대구에 얼마 모였다라는 것과 좀 다른 의미를 주기도 하는데 실제로 조선일보 기사 제목은 여기도 이런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 알리러 나왔다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뭐 고흥에서 왔다는 사람, 목포에서 왔다는 사람들 코멘트를 인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 동원 집회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그런 언급은 빠뜨리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광주 전라 지역 이 여론조사를 보면 10% 정도가 탄핵을 반대하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광주에서 집회를 기획하고 이걸 사진에 쫙 깔아서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 여전히 탄핵 국면을 논쟁적인 영역으로 만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세력 과시를 통해서 장외에서 헌재를 압박하려는 그런 메시지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조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지지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뭐 그런 보도를 했다는 그렇지만 거죠. 이 보도는 정말 참담하기도 한 게 다들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그 집회가 벌어졌던 현장이 이 계엄군이 시민들의 총을 발사했던 바로 그 도청하고 광장이란 말이죠. 금남로. 네, 그래서 이 유대인 학살 현장에서 나치 집회를 한 것 같다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그런 비판은 조선일보에 전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모이기는 했어요? 그건 사실인가요? 꽤 많이 보도 모였죠. 내용 그러니까 다 중에. 해서 그 경찰 추산으로도 한 3만 그리고 실제 집회 참석자들 양쪽에서 서로 3만, 6만 얘기가 나오니까 거의 5만 이상이 모였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제 마치 충돌이라도 벌어지기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논조가 많았는데 다행히 굉장히 평화롭게 진행이 됐고요. 네네. 경향신문이 광주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이 돋보인 하루였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충돌을 빚지 않고 일부러 이
정확히 구획을 나눠서 서로 이 집회를 평화롭게 잘 끝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의견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언론은 일단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딱 얘기해주고 의견을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대 1이라도 9대 1로 탄핵 찬성하는 시민이 많은 광주에서도 10% 시민들이 여전히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퍼센티지 자체를 왜곡을 하나요? 혹시 어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집계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서로 주장을 반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찰 수산 자체를 뭐 거꾸로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누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이제 이게 뭐 양쪽 주장이 다르긴 하지만 일방의 주장을 전달한다는 건 최소한 언론의 객관성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가지고 이렇게 쭉 계속 도장 깨기 하듯이 팩트 체크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조선일보 보도가 단순히 특정 성향의 신문일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가 만든 프레임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 조선일보의 논리를 명분을 삼아서 지금 계속해서 그 윤석열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조선일보가 갖는 영향력은 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걸 세밀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게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에 탄핵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꽤 나오잖아요. 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게 보도가 되고 광주에 있어요? 몇 만이 몰렸다라고 말하는 것과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뭐 10명 중 4명이 반대한다라고 말하는 논리는 일관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옳으냐 그러냐 문제가 아니라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찬반의 논쟁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그리고 세대결처럼 마치 국민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았으니까 과연 윤석열의 이 비상계엄이 정당화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보도들이 많죠. 몇 가지 착시 현상 많이 이야기됐지만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최근에 여론조사 응답률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화를 걸었는데 이 옛날에는 2만 통을 걸어서 그중에 이제 1,000통 정도가 전화를 받았다면 최근에는 이제 17,000 정도 꽤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접촉 시도하는 것 대비 전화를 받는 응답률이 꽤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말은 여론조사 전화 왔을 때 사람들이 전화를 끊지 않고 끝까지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경우가 매우 늘었다는 거죠. 그 말은 그게 갖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이 보수 과다 표집이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응답 그 답변 중에 질문 중에 당신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중도입니까 물어보는데 이 보수라고 스스로 답변한 사람이 과거에는 28%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35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수 성향 응답자들이 좀 더 답변을 여론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응답한다는 걸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 중도였던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이 보수로 옮겨갔거나 아니면 진보 성향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들쭉날쭉하네요. 최근에 보면 6월 둘째 주는 중도가 35%나 되고요. 보시면 과거에 보면 11월 말에도 27, 28인데 최근에 빨간색 오른쪽 빨간색이 보수인데요. 보면 33에서 36까지 올라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보수 성향 응답자들이 늘어나면서 사실 진보 보수 중도가 딱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약간 고무줄처럼 늘어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답변 중에 보수 성향 응답자가 많다는 건 당연히 탄핵 반대나 국민의힘 지지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저 잘못됐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게 기본적으로 성별과 지역을 중심으로 표집을 하는데 마침 하고 보니 보수 성향 응답자가 결과적으로 많이 나타난 거라서 이걸 기계적으로 맞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여론조사에 내재된 근본적인 한계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때그때 이 비율이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것 자체가 여론조사의 근본적인 한계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론조사를 100% 믿을 수는 없다. 다만 누가 더 적극적으로 지금 화가 나 있느냐, 누가 더 적극적으로 여론조사 응답하느냐. 결국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투표장에 가느냐 마느냐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어느 정도 부풀려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 계엄령 선포했던 그 시점 12월 첫째 주 이후에 많이 흔들리긴 하네요. 퍼센티지가 처음에 진보가 확 올라갔다가 최근에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헌법재판소 나와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 하면서 뭔가 동원하는 언사를 하고 이러면서 또 보수 쪽이 확 늘어났다가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다들 우려하는 게 지금
이 위헌적인 비상계엄 그리고 위헌적인 민주주의 위린 상황인데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과 비슷하다라는 건 정말 도대체 여론이 어떻게 된 거냐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자, 여기에 이런 조선일보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이걸 갈등과 분열, 논쟁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죠. 1대1 논쟁인 것처럼 그렇죠. 계속 한다는 1대1 논쟁인 거죠. 것처럼. 이게 그리고 살인범이냐 아니냐 뭐 이런 네. 범죄에 대한 논쟁인데 네. 말이죠. 이 사실은 사람이 죽었고 칼이 발견됐으면 이게 재판까지 가서 따지는 것보다도 일단은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재판까지 가보자라거나 아니면 증거가 부족하다. 아니면 대통령이 비상계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그걸 논쟁으로 붙여가지고 이 갈등을 붙이고 있는 거죠. 헌정 질서를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할 부분인가? 토론이 필요한 영역이 있고 아닌 영역이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이 토론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조선일보가 지금 그런 프레임 전략이 먹히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너 둘이서 막 친구 둘이서 얘기하다가 야 그래도 탄핵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너 민주당 지지하냐? 그렇죠. 이재명 빠야? 이런 얘기를 듣게 만드는 게 사실 네. 그거 두 가지는 사실은 관련이 아주 크지 않은 문제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들 지금 이제 최근에 그 뉴스 보기 힘들어하시는 게 한국 사회는 이미 12월 3일 이후에 내전 상황이고요. 군대는 철수했지만 그리고 계엄은 해제했지만 사실 언제든지 만약에 지금 당장 닥친 위험은 탄핵이 만약에 기각이 됐다라고 하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고 인정되는 순간 다시 언제라도 다시 비상계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면서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 갑장 앞장서는 언론이 지금 조선일보고 이게 단순히 조선일보는 굉장히 또 이렇게 나름 이 레거시 언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뭔가 그 음모론을 부추기진 않지만 조선일보가 만든 논리들이 이 극우 유튜브로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세련된 프레임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제가 최근에 저도 그런 느낌 들었던 게 자꾸 윤석열 지지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더라. 윤석열 지지하냐 이재명 지지하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는 2022년에 네. 둘이 대선을 할 때 네. 그 질문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과 윤석열은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이란 그렇죠. 말이죠. 예. 둘이 대선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씨는 더군다나 형법상 내란죄로 지금 기소된 상태인 사람이란 말이죠. 사실은 이재명에 대한 비토 의견이 많은 건 사실이고 여전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1%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둘은 완전히 고통스럽지만 다른 이슈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탄핵을 심판하는 것과 지금 윤석열이 탄핵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라는 걸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둘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기 때문에 윤석열을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분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뒤섞으면서 국민들을 거의 이 상황에 볼모로 끌고 들어가는 게 지금 조선일보의 프레임입니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 보도 같은 데서도 그런 게 드러나지 않나요? 어때요?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중에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그 이런 보도도 보면 사실 이제 딱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쉬운 그런 프레임인데요. 사실 이제 엄밀하게 보면 지금 이제 대선이 진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지지율이 34%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34%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김문수가 막 잘해봐야 뭐 12에서 17, 18까지 나오기도 하지만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인데 그리고 이게 지금 수많은 후보가 난립한 상황에서 그 단일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이 대충만 봐도 지금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앞서 있는 상황인데 34%밖에 안 돼. 심지어 PK에서는 23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은 사실 이 제목만 보면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쉽지만 압도적으로 여전히 윤석열 탄핵 찬성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찬반 논란으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재명의 불호가 많다고 해서 갑자기 이 탄핵에 뭐 이렇게 명분이 흐트러지는 것도 아니죠. 그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대선 얘기하고 섞어서 네. 윤석열 씨가 뭔가 탄핵되면 탄핵 찬성하면은 뭔가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인 네. 거다. 이런 네. 식으로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보도. 우리가 수많은 언론 보도를 막 흘러 지나가지만 그 많은 보도들이 어떤 게 비중 있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여론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에 그 여론 상황을 보면 이런 물타기 전략들, 프레임을 교묘하게 뒤흔들어서
사람들 갈등으로 몰고 가는 찬반 이슈로 몰고 가는 게 실제로 먹히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사실 이제 또 반기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여론 지형이 지금과 달랐는데 지금 이쪽 편에 이재명이랑 강력한 차기 대권 후보가 있는 상황이고 두 가지 확실한 건 윤석열 파면도 사실 거의 조선일보조차도 윤석열 파면과 이재명 대선 출마 그리고 아마 당선 가능성까지 거의 명확한 지금 이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조선일보는 이 8년 전만 해도 박근혜 탄핵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드렸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그리고 박근혜를 감싸고 돌기에는 너무 사실 보수 진영이 부끄러웠죠.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이 훨씬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윤석열을 감싸고 도는 건 최대한 대선을 늦추고 대선 전에 이재명의 정치적 자산을 깎아내리려는 전략 그리고 이 혼란 상황을 부추겨서 어떻게든 다음 기회를 마련하려는 그런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지형이 대선에선 이겨야 한다 이런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혼란을 부추기는 것, 갈등을 더 이 증폭시키는 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지난 8년 전에 보면 그때는 박근혜 탄핵에 대한 거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고 네. 누구도 박근혜 돌아올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빨리 박근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보수의 재결집을 조선일보도 앞장서 섰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보수 사실 당시만 해도 유승민과 홍준표와 여러 안철수까지 여러 보수 후보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보수 진영이 지리멸렬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김문수 같은 사람이 지금 이제 여권의 1위라고 한 상황이라서 조선일보는 그거 알지만 그걸 최대한 늦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선까지 가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거나 조선일보가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는 4월 18일 문영배와 이미선 현재 재판관들이 퇴임할 때까지 선고가 나지 않는 상황. 네. 그래서 이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해서 아예 선고를 못하는 그런 극단적인 혼란 상황까지 밀고 가려는 그런 그 의도일 텐데 물론 그런 상황 오지는 않을 거고요. 네. 조선일보는 그런 상황들까지 몰고 가서 최대한 이재명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당선되는 걸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뭐 대선을 보수가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다. 그 부분 네. 이해가 잘 갑니다. 그 오늘 아침인가요? 네. 김창균 논설위원이 쓴 칼럼에 보니까 흥미로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의 칼럼을 쓰셨던데 뭐 주장은 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네. 봅니다. 근데 저는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일단. 네. 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폐악질을 잘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도층을 잘 설득해서 중도층까지 보수 진영을 지지하도록 만들면 대선도 이길 수 있다라는 논법으로 이렇게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에 놨어요. 네. 사실은 조선일보가 윤석열에게 어떤 식의 어떤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조선일보 지면에 숨어 있는 불안 요소 중에 하나는 지지율 오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지율 앞장서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중도만 놓고 보면 이 보수가 결집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지만 중도 성향 지지자만 놓고 보면 이미 거기서도 더블 스코어로 민주당이 앞장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앙일보에서는 오히려 그걸 요즘 계속해서 기사로 쓰더라고요. 아스팔트 보수가 뭉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중도층은 탄핵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실제로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중도 진보가 탄핵 찬성에선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조선일보의 전략이 크게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아스팔트 보수를 결집시키고 있고 이쪽에서는 이재명의 탄탄한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는데 결국 중도가 과연 반응하느냐. 이런 국면에서 사실 이제 똘똘 뭉쳐서 아스팔트 보수를 끌어내긴 했지만 중도는 냉소하고 있거나 여전히 관망하고 있다. 그래서 중도가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도가 이런 조선일보 논리를 따라갈 거냐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답답해서 윤석열 씨를 설득하려고 김창균 위원이 칼럼을 썼을 수도 있거든요. 윤석열이 뭐라도 메시지를 내서 중도에게 어필하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지금 죽는다라는 메시지를 중도에 어필하려면 사과라도 하든지 뭐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너 먹지 부리지 말고 좀 이렇게 부하들한테 미루지도 말고 중도를 끌어들 수 있는 다 내가 안고 가겠다. 하는 그런 내가 조선일보 원하는 메시지 그거겠죠. 다 내가 안고 가겠다.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나. 뭐 국민들을 계엄하려고 했다. 나는 뭐 다른 욕심이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서 중도에 어필하라라는 그런
우회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내가 좋은 의도를 했지만 내가 다 책임지고 네. 제가 다 네. 감옥에 가겠습니다. 이러고 가야 한다는. 그래서 보면 최근 조선일보 논조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게 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 네. 최근에 이제 검찰 신문 조서를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주장을 맞아요. 계속하고 그거 있거든요.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면 조선일보가 최근에 가장 많이 공격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죠. 하나는 곽종근 당시 특수전 사령관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홍장원 국가정보원 차장입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텐데 곽종근은 의원들을 끌어내라 했다. 네. 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이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끌어내라 했다라는 증언을 했고요. 홍장원은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 두 사람의 그 증언이 있으면 이것만 가지고 단순히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실제로 국회의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이게 내란이고 이게 탄핵이 되는 거거든요. 네. 윤석열과 조선일보는 그 두 사람의 발언을 깎아내리는 그런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가 계속 그 헌재에서 얘기하는 건 제가 봤는데 조선일보 기사를 뭐라고 썼나요?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지금 3일 보여주시죠. 저기 나왔네요. 이 곽종근 진술이 흔들리고 있다. 라고 있고 홍장원은 무슨 메모가 4개나 된다라고 있고요. 지금 저거는 조서 얘기네요. 지금 이거 보시면 이제 이건 곽종근 진술이 끌어내라는 걸 놓고 사실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끌어내라는 발언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 했다. 그게 말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지켜보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다 정리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이제 발언에 뭐 진술 논란이 있긴 했지만 그 당시 요원은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끌어낼 사람은 의원들밖에 없다는 거죠.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으면 당연히 의원을 끌어내라 했단 말로 이해를 했고 당시 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던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조차도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그 문제가 안 되는 이슈이고요. 안 되는데 키워서 계속 논란을 만드는 거군요. 홍장원의 4가지 메모라는 것도 있는데 메모가 4가지나 된다라고 조선일보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럼 메모를 조작한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조작한 것처럼 들리는데 메모 4가지는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적은 게 하나 있고 그걸 보좌관한테 불러줬던 게 하나 있고 다음 아침에 다시 한번 적어보자 했던 게 하나 있고 그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건데 결국 다 4가지가 아니라 다 하나의 일관된 메모고 결국은 같은 체포 명단인 거죠. 그리고 똑같습니다. 체포 명단을 불러줬느냐 안 불러줬느냐가 쟁점인데 메모를 그러면 안 불러준 메모를 갑자기 자기가 지어내가지고 내가 이런 메모를 들었습니다. 거짓말을 했겠느냐라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곽종근으로 돌아가면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곽종근이 자기 부대원들을 유리창 깨고 들어가라고 해서 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두 가지를 보면 논란을 보지 말고 이 사람들이 왜 이랬을까? 결국 이 사람 움직인 위에 지시자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최종 지휘권자가 윤석열이라는 게 명확한데 이 발언의 뭐 순수성 아니면 정확성을 의심하는 그런 논란을 부추기는데 논란 자체는 오히려 다 지엽적이라는 거죠. 지엽적인 얘기네요.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봐야 되는데 메모가 4종류라 된다. 요원이냐 인원이냐라는 걸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게 먹혀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박정훈과 홍장원을 증거로 쓰지 않으면 이 재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보는 건데 또 하나 지금 남는 게 뒤집힐 것 같은데. 또 하나 남는 게 지금 조지호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인데 조지호 청장은 당시 6차례나 전화를 받았고 윤석열 씨한테서 윤석열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고 빨리 끌어내라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이 사람의 진술은 명확합니다. 정확히 의원이라고 들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워낙 많이 받았어요 전화를. 네. 그러니까 이 발언을 이 조지호가 경찰청장이 검찰 조사에서 말을 했어요. 근데 탄핵 심판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호는 빼고 조지호 진술은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곽정근 홍장원 말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조선일보의 지금 이제 전략인데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이제 뒤집어지는 게 오늘 조지호 청장이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나오면 조지호 청장이 나와서 만약 이걸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입증을 하면 신문 조서를 쓰느냐 마느냐 검찰 신문 조서를 탄핵 심판에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걸 또 기사로 계속 쓰죠. 그렇죠. 조지호가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나와서 얘기를 해버리면 이미 신문 조서를 쓸 게 아니라 조지호 진술 자체가 지금 이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뒤집는 진술이 오늘 오후에 조지호 증언으로 확실하게 이제 탄핵 심판의 쐐기를 받게 되는
그렇게 영상입니다. 지금 핵심적인 팩트는 건드리지 않고 핵심 증인들의 신뢰도를 막 흔드는 방식으로 보도를 하는 프레임이 있고 오염됐다라는 표현을 근데 썼죠. 또 저는 요즘 걱정되는 게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이거 빨리 말씀 주셔야 되는데 헌법재판소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신뢰도가 꽤 불신하는 사람이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이것도 프레임이 먹힌 거 아니에요? 네네. 이를테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근무 시간에 굉장히 진보적인 일부 책에 서평을 썼다라는 걸 물린 해봤어요. 이분이 수십 년 동안 블로그를 운영했는데 블로그를 뒤져가지고 그리고 또 뭐 이재명 무슨 상가집에 갔다 사실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또 무슨 고등학교 동창회에 음란물이 올라왔는데 거기 댓글을 달았다. 그것도 사실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논쟁을 계속 부추기고 극우 유튜브에서 계속 또 이렇게 떠들기도 하고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내기도 해서 결국 사실 아닌 것으로 드러나서 또 사과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고성국 TV, 성창경 TV 같은 극우 채널에서 계속 그런 이슈를 부풀리고 있는데 자 극단적으로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이 과연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갑자기 이걸 물러나게 할 수 없는 거고요. 일단 사실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아무리 개인을 공격한다고 해도 그 개인이 지금 이 사람을 갑자기 끌어내려가지고 재판을 탄핵 심판을 무효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뭘 위해서 이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좌빨 판사들, 좌빨 재판관들이 지금 재판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원래 지금 이 헌법재판소라는 건 대통령 3명,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 3명이 임명할 지명 또는 추천하게 돼 있고 정권에 따라서 계속 색깔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근데 대략 보통 4대 5 정도, 5대 4 정도 대충 그런 균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재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8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탄핵 심판이라는 건 이 재판관들의 성향과 거의 무관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헌법 위반 여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재판관의 뭐 진보 성향, 보수 성향을 떠나서 헌법 위반은 또 팩트로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는 문제거든요. 이 경우는 보면 국회 의사결정을 방해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사실만 따지면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만장일치로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조선일보의 공격은 진보 성향이다. 아니면 굉장히 진보 성향을 넘어서 뭐 좌빨에 가깝다라거나 아니면 이 재판관 자체가 뭐 이재명에 가깝다라거나 누가 추천한 뭐 재판관들이다라고 하는데 이 조선일보가 최근에 멘붕에 빠졌던 게 정영식 재판관이라고 굉장히 보수 성향 재판관인데 이분조차도 또 윤석열에게 말 끊지 마세요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조선일보도 굉장히 그 부분에 멘붕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화면에 나왔는데 그런저런 이 신뢰도를 하락하게 하는 요인이 사실 조선일보의 보도이고 그거를 또 전파하는 유튜버들이잖아요. 근데 또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보도를 또 조선일보가 해요. 그러면 또 그걸 받아가지고 사이버 레카처럼 유튜버들이 또 막 얘기를 하면서 신뢰도가 더 하락하게 만드는 거죠. 현재 신뢰도가 하락하는 것과 탄핵 심판 아무 관련이 없다. 그리고 신뢰가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지금 재판관들 끌어내릴 수도 없고 결론이 날 텐데 이 미리 사전 포석을 하는 거죠. 탄핵 인용이 나더라도 이 탄핵 결정에 불복하는 결론을 끌어내거나 설령 불복해서 무효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 향후 대선 과정에서 계속 윤석열이 억울하다라는 메시지를 끌고 가려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결국엔 다 대선을 앞두고 이 프레이밍, 정치적 프레이밍을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질 수 없으면 망가뜨리기로 거네요. 하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 얘기는 그렇고 근데 한독수 탄핵 심판 얘기하고 한독수 복귀 얘기 또 많이 이 조선일보에서 나오는 거죠. 전혀 봤어요. 다른 이슈인 거죠. 지금 한독수 탄핵이 많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윤석열 탄핵은 완전히 별개의 엮여 있긴 하지만 완전히 별개의 사건입니다. 윤석열은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만으로 탄핵이 될 상황이고 한독수는 지금 이제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탄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이제 좀 너무 늦어지긴 했는데 어제 이제 1차례 변론을 마쳤고요. 지금 바로 한독수 탄핵 결과가 윤석열 탄핵보다 먼저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그런데 한독수만 돌아와도 분위기가 반전되느냐? 한독수 탄핵과 전혀 완전 별개인 상황을 지금 뒤집어 엎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독수가 탄핵되고 최상목 대행이 지금 트럼프와 통화조차 못했다. 관세 전쟁인데 지금 나라가 혼란 상황이다라고 말하는 건
이 결국 민주당이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 한덕수 탄핵해서 이렇게 트럼프 왔는데 우리나라가 대응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대선이네요. 그렇죠. 민주당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덕수 탄핵이 만약 기각이라도 되면 그걸 빌미로 윤석열 탄핵도 기각된다라는 주장할 텐데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라는 걸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그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사실 그것도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슬로우레터 기사를 썼더니 그 임문정 검사가 연락을 주셔가지고 전혀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한덕수 탄핵이 기각되는 것과 별개로 최상목은 직무대행으로 합법적으로 임명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대행 한덕수가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이 최상목이 불법이 아니라 정당하게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최상목이 쿠데타를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그 헌재 재판관 임명은 당연히 합법적인 거고 그거 전혀 이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그렇지만 건데. 또 기사나 사설을 쓸 수는 있겠네요. 윤석열 아무 말이라도 계속 하겠죠. 이래도 괜찮은가? 이런 정도 의문은. 그리고 민주당의 형포 때문에 그리고 이게 무혐의 이게 무효다라는 주장을 하겠지만 완전히 별개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 이렇게 프레이밍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게 성공할지 하고 우리는 뭘 주의해서 이제 언론 기사를 볼 때 봐야 하는지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 이 증인 신문이 있으면 한 번 더 명확하게 클리어 될 텐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미 곽종걸, 홍장원, 그다음에 김현태 모든 군인들의 증언이 일관되게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다라는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던 곳으로 지시가 있지 않았다면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무조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용되지 않는 상황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데도 조선일보가 계속해서 이렇게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 건 분열과 갈등, 상처를 키워서 한국 사회를 더 극심한 혼란으로 끌고 가서 대선 국면에서 좀 더 보수 진영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것.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건 우리 모두가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프레임 조작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요원이냐 인원이냐 이게 아니라 그리고 끌어내려는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명확하게 보면 되고요. 체포 명단이 조작됐느냐 안 됐느냐가 아니라 체포 명단이 말한 게 무엇인가. 체포 명단을 받았던 사람이 이미 홍장원과 조지호 등 여러 사람이 있었고 실제로 그 군인들이 움직였잖아요. 또 하나 2시간 만에 끝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윤석열이 끝내고 싶어서 끝낸 게 아니라 국회에서 개매주 요구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만약에 끝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인가. 윤석열은 끝낼 생각이 없었다는 게 또 여러 정황상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명확하게 봐야 되는데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주장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걸 뒤집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논쟁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사라지고 있는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일깨워야 되겠습니다. 실패했으니까 내란이 아닌 게 아니라 이미 군대를 국회에 투입했던 것 자체 그것부터 이미 내란이고 아직 내란은 진행 중이다. 우리가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윤석열 완전히 파면할 때까지 이 내란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저는 어릴 때 집에서 아버지가 조선일보를 구독을 굉장히 오래 하셔가지고요. 또 어릴 때 신문을 되게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보면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갖고 있었던 정말 잘못된 인상이 하나 있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저는 간첩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 팩트를 신문에서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오랫동안 어떤 그 신문의 프레임에 노출돼서 계속 열심히 읽다 보니까 저 사람 좀 간첩 같은데? 이런 느낌을 갖게 된 거예요. 어린 날, 정말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럴 때. 그래서 정말 이게 프레이밍이라니까 얼마나 무서운가 이런 생각을 제가 두고두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험한 건 조선일보의 프레임이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작동해서 우리의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뇌썩음 현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사실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이쪽 진보진이나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뉴스를 교차해서 읽고 우리에겐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정환 대표의 슬로우 뉴스 뉴스레터를 매일 아침 보실 수 있게 구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내주는 경제도 계속 보시고. 네, 끝내주는 경제도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해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아래 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 해주실 분들의 응원을 기다립니다.